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이 5월 1일이고요. 새로운 주도 시작됐죠.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쉬시죠? 그래서 어디 가족여행 가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도 이날에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출근하는 발걸음이 좀 무거울 수 있을 텐데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든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합니다.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날씨 궁금해서요. 박소영 기상캐스터. 네, 상암동에 나와 있는 박소연입니다. 강한 봄바람에 서늘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답게 이번 주는 갈수록 기온이 오르면서 따뜻할 텐데요. 봄 기운을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다만 큰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를 웃돌며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데요. 특히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입고 벗기 편한 외투를 꼭 챙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호남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물가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가시거리가 더 짧은데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산행 계획 세우신 분들은 화재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10.1도, 대전은 10도, 대구는 13.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맑고 따뜻할 텐데요. 서울은 21도, 광주는 23도, 부산은 21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목요일에는 전남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고요. 어린이날인 금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청소년 마약 범죄 사형입니다.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제 대검찰청은요, 청소년의 마약을 공급하거나 불법 유통에 가담시키거나 또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사범에 대해서 구속 기소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현행법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서 최고 사형에서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할 경우에는 구속 기소하는 등 엄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해서는 교육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접하기는 하는데 청소년 마약 범죄가 정말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청소년 관련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엄중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7년 119명에서 지난해 481명으로 4년 새 무려 304%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같은 기간 전체 마약 사범 증가율이 30%였던 것과 비교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 증가율은 무려 10배나 되는 셈입니다. 이런 급증세는요, 이 특정 웹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한 다크웹이라든가 SNS 같은 인터넷으로 마약 거래가 활발해지고 또 투약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또 청소년들도 돈벌이를 위해서 마약 유통에 가담하는 그런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피자 한 판 가격에 이 필로폰을 한번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약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마약값이 싸지고 그만큼 유통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고요.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이 또래 집단에서 또래 문화처럼 이 마약을 투약하는 것이 유행처럼 전파되기 쉽기 때문에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 청소년 사이에서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검찰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 또 강한 의지를 보인 거죠. 그리고 다 아시잖아요. 독버섯은 자라기 전에 잘라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단계에서 강한 의지 잘 보여주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잊힐 권리 논쟁입니다. 정부가 이 만 24세 이하 청년층이 만 18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던 시절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올려진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지울 수도 없게 된 게시물에 대해서 이걸 대신 나서서 삭제해주는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부모를 포함한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까지 잊힐 권리를 확대해서 적용해준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쉐어런팅에 대한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쉐어런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공유를 뜻하는 쉐어와 육아를 뜻하는 페어런팅이 결합된 합성어인데요. 부모가 자녀의 동의 없이 자녀 사진을 마음대로 공유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 공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지가 이 논의의 핵심입니다. 프랑스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행위 엄격하게 금지를 하면서 벌금까지도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부모의 이 SNS 활용이 활발해지면서 이 쉐어런팅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이런 시기면 이 부모에게 나중에 자식의 양육비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대 댓글,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댓글들도 나오고 있고요. 당신은 혼자서 태어났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반면에 아무리 부모라도 이 자식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찍고 공유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부터 또 부모 사생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식 사생활도 중요하다는 반대 의견까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인터넷에서 활발합니다. 네, 요즘 뭐 SNS 보면 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이 정말 병원에서부터 쭉 담겨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아이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남기고픈 부모의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쉐어런팅으로 인한 문제점도 거론이 많이 되고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범죄 표적이 될 우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돼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SNS에 무심코 올린 사진 때문에 이 자녀의 이름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사는 곳, 나이, 뭐 다니는 학교 이런 개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일찌감치 쉐어런팅 주의보를 내리면서 범죄의 타깃이 되는 것을 경계해 오고 있는데요. 영국의 한 대형 금융사는 2030년 이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이 신원도용 사기의 3분의 2가 바로 쉐어런팅으로 발생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놓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안전 전문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 사기범들이 누군가의 신원을 도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마음껏 수집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쉬워진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유니세프 노르웨이 위원회에 따르면 아동이 평균 12살이 될 때까지 부모가 SNS에 공유하는 자녀 사진이 평균 1,300장에 달한다는 것도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무심코 그냥 SNS에 아이하고 찍은 사진 올리고 이러는데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좀 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이게 나쁜 인간들이 이런 걸 다 나쁘게 사용하는 인간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다이어트약 성지입니다. 노출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살 잘 빼주는 곳이다, 뭐 다이어트약 성지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일부 비만 클리닉 앞에요. 이 오픈런이라고 하죠. 문 열기 전에 줄을 서는 행렬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병원들은 각종 약을 조합해서 처방하는 것이 자신들의 노하우라고 강조를 하지만 전문가들이 이렇게 조합해서 처방하는 약들이 가져올 정신적 또 신체적 부작용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면서 심각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병원에서 56일치 다이어트 약 20만 원어치를 처방받은 이 한사리제의 처방전을 봤더니 식욕 억제제 외에도 항우울제와 뇌전증 발작 치료약인 한정간제, 또 당뇨약, 변비약 등 무려 13가지 종류의 약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고 하고요. 하루 3차례 먹어야 되는 약의 종류만 6가지가 넘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질병에 사용되는 약물이거든요. 이런 약물들을 일반인이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약을 조합하는 데다가 향정신성 의약품까지 다수 포함이 돼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요. 전문가들 마약류 의약품이 오남용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한 경고를 보내고 있는데요. 한 전문가는 식욕 억제제와 같은 의료용 마약류를 포함해서 이 항우울제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은 우울감이라 자살 충동 같은 심각한 정신과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용되는 약들이 안전성에 담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심하면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복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4일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한 20대 여성이 식욕 억제제를 과다 복용하고 차량 6대를 저렇게 들이받고도 횡설수설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심각한 상태가 아니냐라는 경고의 메시지 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우리가 요즘에 건강 보조제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한 알만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해서 이만큼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걸로 배불르다 이럴 정도로. 그런 건 또 괜찮은 건지 한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지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자동차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방송인 박수림 씨, 또 이민준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민준 기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뭐예요? 네, 일단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사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3개의 사고 영상인데요. 공통점이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일단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지난 3월에 부산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갑자기 식당으로 SUV 한 대 차량이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길 가던 행인 3명과 식당에 있던 손님 5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70대 고령자였으며 이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는데 헷갈려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아,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거네요. 식당에 식사하시던 분들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거보다 한 달 전에 앞서 2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었던 사고인데요. 네?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네. 검은색 승용차가 이 도로를 지나서 주차장 쪽으로 우회전하는데 네네. 그런데 이 주차 차단기가 다 올라가기도 전에 갑자기 빠르게 돌진을 하게 됩니다. 네, 놀란 시민이 뭐지? 왜 뒷걸음치면서 저러지? 왜 저러지? 간신히 피했고요. 이 승용차는 그대로 건물을 뻘짓인가? 들이받았습니다. 뭐지? 이 91세 운전자가 경상을 입는 것 외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난 공간이 강의실이었던 만큼 평일이었다면 이 수강생 수십 명이 다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하마터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진짜. 뻔했네요. 네. 아니 그나마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네. 영상의 공통점이 뭔지 슬슬 감이 감이 오죠. 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영상까지 보시면 아마 확실해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지난 21년 부산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도로변에 있던 한 대형 상점 5층에서 네. 갑자기 차 한 대가 벽을 부수고 17m 아래로 추락합니다. 이날 사고로 택시 운전자인 그 70대 남성이 숨지고요. 운전자와 보행자 등 9명이 다쳤습니다. 이 현장 조사 국과수 분석 결과 운전자 부주의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고요. 사건은 불송치 종결했습니다. 3개 영상 모두 충격적인데 저도 이제 답을 알 것 같아요. 다 고령 운전자. 네. 맞죠?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 급증하는 고령 운전자 사고입니다. 이 우리나라는요, 통상 고령 운전자를 65세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 4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전체 면허 소지자의 한 11% 정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를 가진 10명 중에 1명은 이 고령 운전자인 셈인데 더구나 앞으로 그 수가 더 폭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3년 뒤인 2025년에는 약 498만 명, 2030년에는 725만 명을 거쳐서요. 2040년에는 1316만 명까지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400만 명이라는 숫자도 꽤 많다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20년 뒤에는 1000만 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요즘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면서 고령 운전자 수가 점점 늘어나고 그만큼 사고도 증가할 텐데 네. 고령 운전자, 고령자 사고가 생각보다 훨씬 또 위험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근 고령 운전자 사고를 주목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사고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퀴즈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네. 일단 함께 보시죠. 이 고령 운전자 사고는 이 땡땡땡 사고 치사율의 3배. 이 네모 안에 들어갈 말이 무엇으로 보이세요? 졸음운전. 초보 운전 아닐까요? 초보 운전 사고. 아, 전 졸음운전? 아, 졸음운전. 네, 이제 한 가지 안 나왔다. 아,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데요, 바로. 뭐예요? 네, 정답은 바로 고령 운전자 사고,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의 우와. 3배입니다. 고령자 운전 사고가 사고의 3배. 음주운전 사고 치사율의 3배나 어. 높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말하지 않으셔도 아실 텐데 네. 통계상으로 보면 고령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사실 더 위험합니다. 그래요? 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00여 명 중에 24.3%가 고령 운전자 사고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음주운전에 인한 교통사고 사망 비율이 7.1%인 것과 비교하면 이제 3배 넘는 3배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통사고 4명 중에 1명이 고령 운전자 사고인 셈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인데 네. 고령 운전 사고가 치명적인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전문가들은요, 2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인지 능력과 이 운동 능력이 노화로 인해서 좀 저하되고 있다는 점을 좀 꼽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볼 수 있는 각도라고 하는 이 시야각이요, 이 노령 운전자 같은 경우는 한 60도 정도 되는데 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한 그거의 2배인 120도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뛰어드는 차량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국립재활원의 이 도로주행 검사 결과에 따르면요, 돌발 상황에서 이 젊은 층 같은 경우는 한 0.7초의 반응을 했지만 이 고령 운전자 같으면 그거의 2배인 1.4초의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운전 중에 갑작스러운 이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지 못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고낸 고령 운전자들 중에 뭐 이렇다 할 병력이 있으신 분들이 없으세요. 네. 그래도 노화 때문에 그러니까 인지 능력, 운동 능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이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스스로 운전대를 놓는 고령 운전자도 꽤 많잖아요. 그런 제도가 시행이 되는데 네. 그게 기대에 못 미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2018년부터 사실 지자체에서는 이 고령 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70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요. 뭐 지자체에 따라서 뭐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5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반납률이요, 지난해 기준 한 2%에 그쳐서 효과가 사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이 운전자들의 반응이 좀 싸늘한 이유가요, 아무래도 운전을 좀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좀 많고 또 대중교통이 없는 곳에서는 차가 없으면 이동이 불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고령자 개개인의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면허 반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운전 능력을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 평가, 이거 기준이 딱히 없는 건가요? 네, 운전 능력을 뭐 직접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기준은 없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종 보통 면허 같은 경우는요, 70세 이상이 되면 면허를 갱신할 때 주로 이 적성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요. 이때 뭐 간단한 시력 검사나 질병 보유 여부만 답하기 때문에 이 개인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고령 운전자의 자발적 면허 반납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뭐 신체 검사나 인지 검사 항목 같은 걸 좀 강화해서 개별적인 운전 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고령자라고 해도 75세라도 같은 70을 똑같진 않잖아요. 네. 어떤 분들 짱짱하신데 어떤 분들 굉장히 기력이 없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운전 능력 평가 기준이 마련된다면 사고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네요.
근데 해외는 어때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곳들도 있으니까 그곳의 사례를 좀 참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해외 국가들도요, 일찍부터 이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나섰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이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령 고령 운전자가 이론 교육이나 도로주행 시험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요, 네. 자택 주변의 병원을 비롯한 교회나 커뮤니티 같은 곳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요, 국회에서 좀 제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좀 논의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다른 방법도 있다면서요? 네, 사실 이 초고령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좀 먼저 진입한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도입해서 사고를 좀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고령 운전자 사고 방지 기능을 갖춘 서포카 S를 도입했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 충돌을 예상하면 자동으로 비상제동 장치가 도입되고 작동하고 또 가속 페달을 밟아도 급발진하지 않도록 연료를 차단하는 억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제 사고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도 확인됐는데 이처럼 우리나라도 이 고령 운전자들의 이 무조건 운전대를 놓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요. 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논의하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하는데요. 고령 운전자의 사고, 이제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알거든요. 네. 그럼 맞아요.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괜찮겠지 하고 거리로 나가시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맞아요. 과신하지 마시고요. 네. 진짜 예전 같지 않아 하면 운전대를 좀 놓아야 되겠다. 지금 이제 큰 사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네, 드네요. 맞아요. 자, 이번에는 우리 자동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그 법이 알고 싶다.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가죠.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오늘의 주제는 해고당한 나 대신 더 잘생긴 직원을 뽑은 사장입니다. 네. 더 잘생긴 직원을 뽑았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자, 그래서 사연을 꽁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성실한 직장 역할은 제가 하고요. 외모 지상주의 사장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연 온라인 게시물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자, 재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고고! 저는 한 회사에 20년간 일해온 이 나라의 성실한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경기 불황으로 회사가 점점 기울더니 결국 직원들을 하나둘씩 정리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20년간 일해온 저는 예외 아니었습니다. 아우 사장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0년간 회사를 위해 몸 바쳐서 일한 저에게 해고라니요. 미안해. 일단 미안한데,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 곧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대신에 퇴직금 내가 이 두둑히 챙겨줌세. 얼마 주실 건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지금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장님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회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글쎄 말이야. 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면 네. 내가 자네를 꼭 1순위로 회사에 다시 고용을 하지. 사장님 내가 그 말 진짜죠? 약속을 함세. 저 진짜 기다릴 거예요. 그럼. 1년이고 2년이고 사장님만 기다릴 거예요. 얼른 가. 빨리 가. 왜 자꾸 가라고 해요? 아니. 내가 오게 할게. 가. 빨리. 하지만 그로부터 1년이 지나도 회사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전 예전 회사가 망한 줄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알고 보니 회사는 경영 악화를 극복하고 전보다 더 의리의리하게 변해 있던 겁니다. 참 사장님 뭐예요? 참 회사가 이렇게 좋아졌으면 진짜 연락을 주셨어야죠. 저 다시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안 그래도 말이야. 내가 자네한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네네. 출근 안 해도 돼. 자네 대신에 다른 직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다른 직원이요?
아, 어떤 사람이 20년간 일한 저보다 낫다는 거예요. 저보다 잘난 게 뭐 하나라도 있어요? 딱 있더라. 뭐요? 얼굴. 그 직원은 너무 잘생겼어. 늘 새로워, 짜릿해, 잘생긴 게 최고야. 아니, 회사에 재고용 안 된 것도 억울한데 못생겨서 밀렸다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사장님 나빠요. 진짜 사장님 나빠요. 이 굴욕은요 언젠가 꼭 갚을 테니까 두고 봐요. 아니, 회사 상황이 좋아졌으면 해고한 직원을 먼저 뽑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잘린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뽑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법적으로 이래도 되는 건가요? 이거 정말 사장님 너무 나빠요예요. 사장님 나빠요. 아니 회사에 충실했던 나빠요. 직원으로서는 정말 큰 배신감을 느낄 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네, 이 한 온라인 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된 사연입니다. 이 네.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 씨가요, 어느 날 회사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정리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뭐 속상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로부터 2년 뒤에 우연히 전 직장 소식을 들은 A 씨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 전 직장의 경영 상태가 다시 좋아져서 이미 여러 번 새로운 직원을 채용했다는 겁니다. 회사 경영 상태가 나빠지면서 직원을 해고할 정도였는데 A 씨가 나간 뒤에 회사 상황이 또 좋아진 거예요? 그럼 A 씨가 일하던 자리도 다른 직원으로 대체가 된 거고요. 그렇습니다. 새롭게 채용된 직원들 중에는 A 씨가 과거 했던 업무를 대체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이 경영 악화로 해고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이후 경영 상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전에 해고했던 사람들에게 먼저 기회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A 씨는 특히 이 다른 업무도 아니고 같은 직급의 같은 업무를 하는 것이라면 먼저 자신에게 연락하고 또 먼저 기회를 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주장했습니다. A씨의 말도 일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회사 측은요, 일단 재고용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우선 재고용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 채용할 때 이전에 해고된 사람이 지원하면 우선해서 채용한다는 것이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서 복귀할 생각이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라는 겁니다. 양측의 의견이 좀 좁혀지지 않았고요. 결국 A 씨는 B 회사를 상대로 이 우선 재고용 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법적으로 따져보면 어떤 거예요? 법원은 직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원의 아예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재고용해야 된다. 3년 이내.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경영상의 이유로 이제 정리해고 등으로 이제 부득이하게 해고할 네.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에 회사 사정이 좋아질 경우에는 그 해고된 근로자가 원한다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해서 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네, 회사 경영이 좋아졌다면 3년 이내 해고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건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였어요. 그럼 3년 넘지 않으면 회사 그만둔 그 A 씨 같은 경우 재고용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단 조건이 있어요. 우선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사람이어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그만두는데 여러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자진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징계를 이유로 해고된 그런 근로자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주의해야 될 점은 권고사직 당한 경우에도 해당이 권고사직.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고사직 왠지 회사에서 먼저 나가라고 해서 나가는 거니까 해당될 것 같지만 맞아. 근로자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영상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랑은 좀 다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같은 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해서 다시 채용할 그런 경우에만 이 고용계약을 다시 체결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요. 만약에 회사가 근로자한테 다시 들어오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능력이 좋은 사람이어서 이미 다른데 채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오, 네. 그래서 재고용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은 회사도 당연히 재고용할 의무가 더 이상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네, 보니까 자진 퇴사한 거 안 되고요. 권고사직 경우도 네. 안 됩니다. 오로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가 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A씨 대신에 다른 직원을 고용했잖아요. 네. 그럼 A씨한테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고용을 해야 됩니다. 회사는 네. 고용을 할 의무가 있고요. 만약에 그 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서 이제 민사소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예 그 판결을 받으면 그 판결이 이제 고용할 의무가 이제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연을 한다면 그 상당 임금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내가 코로나 한창이던 시기에 해고를 당했어. 그럼 2022년부터 나한테 연락 안 하고 다른 직원을 뽑았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 시점은 언제부터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부터 손해배상 청구 시점이 기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일찍 발생할수록 근로자한테는 훨씬 유리한 상황인 거잖아요. 관련된 사건이 이제 법원까지 갔는데 재고용 의무가 발생할 때가 언제이냐 수림님께서 질문해 주신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자가 나 재고용 되고 싶어요라는 청구를 하거나 의사표시한 것과 상관없이 제일 처음에 회사가 신규 채용을 시작한 바로 그 시점이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봤어요. 실제 사건에서 해고는 2010년에 있었고요. 회사가 다시 이제 신규 채용을 시작한 게 2011년이었습니다. 이걸 모르고 있던 근로자가 2013년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한테 나도 고용해 주세요 했는데 사측이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그 이후에 또다시 신규 채용을 실시를 해서 2명을 더 뽑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법원까지 갔을 때 2013년에 근로자가 다시 고용하고 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한 걸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신규 채용 시점이 재고용 의무 발생한 시점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새로 채용한 시점이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냐 이게 쟁점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법원에서는 근로자가 재고용되고 싶다 의사를 표시한 것과 전혀 상관없이 최초로 신규 채용이 발생한 2011년이 바로 재고용 의무가 발생한 시점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근로자가 나서서 다시 고용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에 앞서서 회사가 먼저 적극적으로 근로자한테 다시 재고용해도 되냐고 의사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게 근로자한테 굉장히 유용한 판례인데 이걸 모르는 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재고용 의무가 언제부터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준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잘 숙지하고 계셨다가 혹시 도움이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으면 네. 회사에서도 그 직원에게 배상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고 네. 그 직원도 괜히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맞아. 그렇죠. 앞서 저희가 얘기 들었듯이 회사 측에서는 뭐 퇴사한 근로자에게 일일이 전화 연락을 해서 뭐 얘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해야 되는 네. 전화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는 아니 근로자가 알아서 와야지 뭐 회사가 뭐 적극적으로 연락할 의무가 있느냐 물어볼 수 있겠지만 해야 됩니다. 그것도 일일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해야 되고요. 법원도 그랬어요. 아니 뭐 그렇게 전화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왜 안 하느냐? 전화를 안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연락처가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나 이제 의무 다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문자를 보낸다든지 아니 수송을 한다든지 그렇구나. 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했다는 걸? 노력했다는 거를 증거를 또 남겨야 돼요. 그래야 되는구나. 궁금한 게 퇴직금을 어떻게 돼요? 퇴직금을 받았잖아요. 해고 당할 때. 근데 다시 재고용 됐어. 그럼 퇴직금을 꼴깍 다 써버렸는데 다시 토해내야 돼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일단 해고 당하고 나서 네. 시간이 한참 흘러서 재고용이 됐다고 하면 받은 퇴직금 다 썼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반납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새롭게 재고용이 되면 계약이 새롭게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전의 근로기간이 퇴직금의 이 기산에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부터 1일인 거예요. 근로자와 회사가요. 그래서 다시 12개월 근무를 해야지 이제 퇴직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재고용까지 기간이 많이 흐른 게 아니라 뭐 한두 달 만에 다시 재고용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로기간이 길어질수록 유리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고용 기간이 너무 짧았다고 하면 이럴 때 이전까지 같이 한꺼번에 정산해서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근로관계 계속성을 인정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이렇게 공백기가 너무 짧은 경우에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 전체 근로기간에 비해서 공백기간이 진짜 짧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라고 하면 근로기간의 계속성 인정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와 먼저 협의를 해보시고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관서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인력 감축이 있었던 사업장이 또 굉장히 많잖아요.
알아둬야겠습니다. 맞아요. 사업 환경이 개선이 돼서 사람을 뽑을 때는 반드시 전에 해고했던 직원에게 먼저 전화를 해서 맞아. 재취업 의사를 물어봐야 된다. 네. 이거 잊지 마셔야 되겠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이민주 기자, 다음 주제는요?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주제는 이 국면은 수청을 들라 제자를 성희롱한 대학 교수.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게 무슨 수청을 들라. 예. 어떻게 돼? 황당합니다. 네, 이 대구의 한 사립대 교수가 이 제자에게 갑질과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문제 교수 A 씨가 대학의 박사 논문 심사위원으로 맡아지면서 네네. 시작된 건데요. A 교수는 이 박사 논문을 제출한 외국인 유학생 B 씨에게 자신을 황제로 또 학생은 궁녀로 부르라고 성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A 씨는 그러면서 뭐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라. 뭐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뭐 연극영화과 무슨 이거 꽁트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 논문은 심사 안 하고 제자한테 뭐 궁녀라고 부르라고 한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문제가 된 네. A 씨의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학생 B 씨에게 뭐 총명하고 예쁜 궁녀가 보고 싶구나 또는 뭐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라 등의 어처구니 없는 메시지를 이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이런 이 A 씨의 황당한 제안에 B 씨는 뭐 시간이 없다 또 다른 일정이 있다는 등으로 이유를 대면서 피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A 씨는 이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어머머.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라면서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기도 일이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진짜 아니죠. 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직접 했고요. 또 학생은 불쾌하죠. 얼마나 불쾌감을 좀 불쾌하죠.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건인데 이거 정신감정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진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학생 B 씨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 미취학 아동 자녀를 둔 또 기혼자였기 때문에 더 그랬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B 씨가 이 대학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 대학 측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열었고요. 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이 A 씨의 행위가 이 성희롱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이 박사 논문 심사 자격을 박탈했고요. 심사위원 자격을 박탈했고요. 또 네. 같은 해 10월 대학에서 이 A 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결국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받은 건데 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네. A 씨가 성희롱뿐만 아니라 유학생 B 씨에게 안부 문자를 좀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고요. 또한 이 학생들과 두 차례 식사에서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B 씨가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 A 씨 같은 경우는 해임 징계 처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구제받지 못하자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황당해할 정도로 한 일이 많은데 이 교수는 해임 처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법원에서는 해임 처분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교수가요 자기 문안 인사 요청에 유학생 B 씨가 이제 대부분 문자로만 대답을 하니까 보낸 내용이 정말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뭐 항상 보이지 않고 숨어서 문안 인사를 올리니까 너는 나쁜 궁녀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왜? 자신을 황제로 지칭하고 학생을 궁녀로 표현하고 문안 인사를 강요하고 이런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요. 재판부도 이런 부분 문안 인사 늦게 보내면 뭐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을 한 거는 당연히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 A 씨 교수의 발언 내용과 이 학생 이 대학 인권센터에 접수된 이 피해 학생의 어떤 신고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는 피해 학생 입장에서는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라고 본 그럼요. 겁니다. 네.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1심에서 원고 그러니까 교수가 패소해야 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맞아. 건데 네. 거기다 또 학생한테 29만 원 상당의 식대를 내게 했잖아요. 19만 원밖에 없어요. 이것도 판단하는데 청구가 됐겠죠. 뭐 교수 극히 일부분의 얘기입니다. 극히 일부분의 얘기인데 사실 교수가 이제 특히 지도 교수는 그 학생들한테
슈퍼갑이에요, 갑. 맞아. 슈퍼갑. 교수 마음에 안 들면 박사학위 논문 안 줄 수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학생들한테 또 음식 대접도 받았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제 교수의 이제 품위 위지 위반이어서 이제 징계 규칙에 해당하고요. 근데 이 더 황당한 게 뭐냐면 이 교수가 이렇게 이제 변명을 했다고 해요. 오히려 그 유학생이 자신에게 성추행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너무 이제 죄질이 안 좋다. 이 성추행 사건만 성희롱뿐만 보더라도 충분히 해임까지 가능하다 하면서 판결 내렸는데 하지만 A 씨는 1심 판결을 불복해서 항소했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뭐 파면시킨다, 뭐 해임시킨다 이런 기사 종종 뜨잖아요. 파면이 좀 더 무거운 징계라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다른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퇴직급여의 차이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사기업에서는 그냥 해고당한다면 거기서 그냥 퇴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똑같이 퇴직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파면과 해임으로 구별이 되고 있는데요. 네. 둘 다 이제 공무원 신분 박탈하고 강제로 퇴직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퇴직급여의 삭감 여부가 다릅니다. 파면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최대 5년치 최대 50%까지 삭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대 5년까지 재임용이 불가하고요. 해임 같은 경우에는 퇴직급여 삭감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 3년까지 재임용이 안 되는 그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일반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어떤 징계 처분 중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걸로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간혹 파면 처분만은 뭐 피하게 피하게 해달라. 해달라. 그러면서 퇴직금 소송을 하는 그런 네. 경우가 있었던 거네요. 그 예전과는 달리 요즘에는 성희롱 이 문제만으로 파면 처분받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 이 한 사립 전문대 이 산학 협력처에서 일하던 교직원 CC 같은 경우도 함께 일하던 직원들에게 이 성희롱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요. 뭐 내가 어떤 여성을 만나서 키스를 몇 시간 했는지 아느냐 뭐 이런 말이랄까 또 사귀던 여자를 낙태시켰다 또 어느 유부녀를 만나서 성관계를 몇 번 했다 등의 차마 좀 입에 담기 힘든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성추행 성희롱 피해자를 향해서는요 내가 아는 그 위원님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2차 가해까지 했다고 합니다. 징계받은 사유가 한두 건이 아니구만 뭘 들어보니까. 저 발언들은 직원들이 얼마나 불쾌했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뿐만이 아니라 이 CC는요 피해자들의 연차를 무단으로 삭제했다가 복구하기도 했고요. 또 특정 직원의 경력 점수를 부풀려가지고 채용 비위까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받았습니다. 결국 CC는요 지난 2018년 6월 대학으로부터 이 파면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불복하고 파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파면은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근데 재판부도 다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반전에 반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1심은 아까 살펴봤듯이 파면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요. 파면 결정을 취소하라고 결정을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교직원 CC가 반복적인 성희롱을 하지 않았으며 성추행 피해자가 2차 가로를 발언한 것도 그 비위가 약하다고 이제 결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판결인데 대법원이 파면 사유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이 성희롱 내용 그것만 가지고도 이거는 충분히 파면할 만큼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성희롱할 고의를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본 건데요. 거기다가 지금 이 교직원한테는 2차 가해 사실도 있고 또 채용 비위와 관련한 징계 사유까지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이었잖아요. 특히 이 사람이 교직원이었어요. 네. 교직원은 학생들과 늘 가까이 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데 이 사람 맡은 업무가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 권한과 영향력에 비춰봤을 때는 더 누구보다도 더 이런 윤리의식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또 지켜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중징계 대상이 될 법한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한 것이 이 징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라고 본 거고요. 항소심에서 왜 2차 가해가 뭐 비위 정도가 약하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또 달랐습니다. 뭐 그런 2차 가해 발언에서 전혀
참작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 피해자가 겪은 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충분히 예상이 되고 이 정도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이상 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맞아요. 정도에 해당했다고 본 것이 맞기 때문에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는 최종적인 결론이 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법이 알고 싶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상담소에서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당신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 나만 몰랐던 배우자의 두 얼굴입니다. 모든 걸 사실 다 안다고 생각한 배우자인데 알고 보면 내가 몰랐던 의외의 면을 가지고 있어서 깜짝 놀란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 제 남편이 굉장히 알뜰하거든요. 돈도 잘 안 쓰고 뭐 할인하는 쿠폰 뭐 잘 사용하고 막 이러는데 보면 스포츠카, 차 고급 세단 그런 차. 저 차를 사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 많길래 이게 뭐 알았다 이 돈을 확 거기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긴 있어요. 네. 솔직히. 질주 본능. 그러니까 네? 질주 본능. 오토바이도 막 사고 싶어 하고 막 이래요. 되게 얌전하게 운전 잘하는데 그런 걸 또 즐기려고 하더라고요. 의외네요. 왜? 근데 모든 부부는 네.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아니 이 여자가 아니 이 남자가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알았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그럼. 더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좀 갑자기 낯설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고민을 또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수림 씨가 전해주시죠. 자, 이번 사연의 제목은요. 나를 1분도 기다려주지 않는 아내입니다. 자,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6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결혼한 40대 남자입니다. 아내에게 의부증이 있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제가 전화를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1분 간격으로 전화 폭탄합니다. 제 카드 내역을 하나하나 뜯어보고요. 여기 어디야? 누구랑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일상입니다. 심지어 회사 경리랑 통화하는데 갑자기 뺏어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소리친 적도 있다니까요. 아내 말로는 장인어른이 젊은 시절 바람을 피운 게 트라우마가 된 것 같다는데 제 입장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의심받으니까 억울합니다. 몇 개월째 아내한테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런 걸 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지 참 아내에게 제가 믿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 굉장히 지치거든요. 뭔가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맞아. 끊임없이 아내에게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남편분은 착한 분이에요. 네. 이거 보통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1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뭐 썼냐. 카드 내역서 막 뜯어보고. 야,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건 진짜 함께 살아가면서 남은 생활이 길잖아요, 생애가. 네네. 이 관계 지옥 속에 또 이 마음 지옥 속에 이 전화를 받는 사람, 의심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의심을 하는 사람도 그 생활이 지옥이거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왜 발생하게 됐는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내가 내 배우자에게 배신 경험이 있어서 이런 직접 경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사연에서 봤던 것처럼 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아니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심지어는 드라마에서 봤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근데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 나에게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이때 불안이 미친 듯이 올라오는데 이 불안이라고 하는 건 불과 같은 심정이에요. 사람을 아주 태워버립니다. 이게 만일 아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만약 아주 심한 경우라면 우리가 흔히 의부증이다 해서 우리가 보통 진단용어로는 질투형 망상장애라고도 부르긴 합니다만
그런 진단에 이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나 혹은 아주 특별한 상황들이 반복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진단까지 갈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 부부가 어느 쪽도 지금 쉽지 않고 마음도 관계에 있어서 지옥과 같다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의심하는 아내 입장에서도 지옥일 것 같아요.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1분 간격으로 안 받아. 왜 그렇지? 날 무시하는 거야? 날 차단시킨 거야? 뭐지? 누구랑 있는 거지? 계속 의심에 의심 꼬리를 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내도 고통스럽지만 저는 이 남편분이 정말 착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신뢰를 주면 좀 달라지겠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몇 달간 맞춰줬고요. 마지막 말도 아내에게 제가 믿음을 줄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또 되물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딱히 달라지진 않을 맞아, 것 같은데 맞아. 말이죠. 근데 제 주변에도 네. 술자리에 가면 꼭 영상 통화를 하는 분이 있어요. 확인하고 싶어. 그 사람들 다 보여줘봐. 누구야? 모두 누구야? 안녕하세요. 뭐 누가? 재용 씨 있어? 안녕하세요. 이거 쭉 해야 돼. 있어. 한번 쭉 비춰줘야 되고 그 분위기 이상하면 빨리 오라 그러고. 그다음에 차 블랙박스 있잖아요. 이거를 꼭 일주일 단위, 3일 단위로 이거를 가서 확인하는 사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건 야, 근데 이 정도 가면요, 이 불안을 없애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말씀하신 정도가 매번 반복이 된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약을 먹을 필요도 있어요. 그건 치료를 요하는 정도인데 네. 그 정도요? 보통 그 정도까지 가지 않고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사람이 너무 좀 불안해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너무 점검이 좀 잦다. 이 부분을 좀 일상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일단 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첫 번째로는 아내가 지금 현재 향해 있는 모든 관심은 100% 남편이에요. 그래서 다른 관심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아내가 다른 일로 조금 바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이 부분 먼저 좀 살펴서 에너지를 좀 분산하고 시선과 주의 집중을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이 생활의 패턴, 규칙적인 생활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라는 건 뭐 일주일 동안에 뭐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있다면 토요일, 일요일은 무조건 아내와 함께 하면서 뭐 종교 생활이나 외부 활동을 같이 하고 그 사이에 주중에 있었던 일이 충분히 안심이 되는 일이었다는 걸 알려주는 그 과정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내에게 무조건 맞추는 것만이 관건이 아니고 네. 아내에게도 일련의 미션이 좀 필요합니다. 그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 여보, 내가 부탁하는데 당신이 매번 전화하면 나 직장 다닐 수 없어. 그러니 나한테 오후 4시가 되면 꼭 전화해줘. 그때 빠짐없이 전화해줘야 돼. 대신 그 시간에 전화를 하지 않으면 내가 받지 못하니까 그때까지 힘들고 그렇지, 어렵지만 꼭 전화해줘 해서 정해진 그 시간 동안에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하면 반드시 칭찬을 해주시고 하면서 이 불안을 우리가 만족도 지연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지연을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아내가 수행할 수 있도록 사실상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감추거나 화를 내면 상대방이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생활의 규칙을 만들어주고 더군다나 그 생활 규칙 중에서 이 연락의 규칙을 명확하게 좀 사용해 보신다면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더라도 남편을 중심으로 생활이 돌아가야지 불안한 아내를 중심으로 이 생활 규칙이 돌아갈 수는 없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할 겁니다. 네. 또 하나가 이런 사람을 그 정신 상담이나 심리 상담으로까지 데려가려면 또 다른 오해를 받거든요. 이게 나를 정신병자 취급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거 어떻게 데려가야 돼? 그런 경우에는 아내를 당신이 이상하니까 가봐 그게 아니라 여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좀 상담을 좀 받을게. 그리고 내가 상담을 받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면 당신도 좀 도와주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나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내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안아가는 방식으로 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문제인 것 같아서. 당신 가봐 이게 아니고 내가 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았더니 같이 사는 당신도 한번 와보래. 참고인 조사지 이를테면. 그렇게 좀 해줘. 참고인 조사.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가죠.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있을 때의 모습과 직장에 있을 때 모습이 좀 다른 경우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번 사연은 일할 때 달라지는 낯선 내 배우자의 모습을 알게 된 이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저희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했는데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결혼 4년 차인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남편이 툭하면 퇴사를 한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벌써 4년 동안 3번이나 회사를 옮겼거든요. 처음에 회사 관두고 싶다 했을 땐 남편이 많이 안쓰러웠어요.
회사 상사가 남편한테 무리한 지시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고 그만둬라. 내가 당신 하나 못 먹여 살리겠냐 하고 대차게 말했어요. 그 말에 남편도 참 고마워했고요. 그런데 새로운 회사를 간 지 1년도 안 돼서 또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거기도 직장 상사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렇다는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러다 얼마 전에 남편이 전 직장 동료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하는 말은 제가 알던 거랑 딴판이었어요. 남편한테 일을 시키면 자기가 일하는 방식이 맞다고 고집을 부려서 동료들이 애를 많이 먹었대요. 별명도 독불장군이라면서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벌써 업계에도 소문이 파다하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눈앞이 아찔하더라고요. 저랑 있을 땐 전혀 몰랐는데 일할 땐 다른 성격으로 바뀌는가 봐요. 그날 저녁에 남편이랑 진지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자기는 솔직히 성격상 누구 아래서 일을 못하겠대요. 그래도 회사 일이니까 좀 참지 그러냐니까 나도 안다면서 당신까지 왜 이러냐 하고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이 직장 상사 욕할 때 저도 같이 맞장구 쳐줬거든요. 근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래요. 곧 아이 계획도 세워야 하는데 남편이 자꾸 회사를 관두니까 불안해서 이세 계획도 못 세우겠고요. 퇴사 선언을 밥 먹듯이 하는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자들이 욱해서 퇴사 나 때려칠래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이 댁은 진짜로 관둔 경험이 있으니까 더 두렵겠네요. 맞네요. 네, 그리고 또 1년 만에 또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하고 집안에서는 나에게 한없이 다정한 남편인데 회사에서는 독불장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이 집은 퇴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퇴사를 하네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만두는 집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 가족 안에서 경제적인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것, 또 이게 경제적인 문을 넘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안정성의 가장 대표적인 하나의 부분이 또 직장이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집하고 회사하고 집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의 모습과 우리가 지금 사연에서 봤던 것처럼 회사에서 보여주는 직장에서 보여주는 이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분명한 건 뭐냐. 내 배우자가 집안에서 보여주는 모습 대비 바깥에서 어떤 부적응 양상을 보인다는 걸 집안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 보면 배우자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거나 오히려 배우자의 부적응을 탓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직장의 안정성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는 가족 전체의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꼭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이 계신데 한 2달도 못 채우고 그만둬요, 계속. 근데 이게 뭐 업무량에 비해서 보수가 적다. 아니면 직장 상사가 너무 좀 과하게 일을 시킨다.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뚜렷한 이유도 없대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대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만둬버리는 건 진짜 좀 다른 문제인데 남자들 대부분 뭐 여성들도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네. 분들 많이 하죠. 많으니까 가슴에 이렇게 사표 한번 품지 않은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집에서 나 참 힘들 때만 누가 이래가지고 때려쳐 이런 얘기할 때는 날 좀 격려해줘, 날 좀 위로해줘 들어줘. 이런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내가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멋있게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말고 그만둬라. 당신 내가 먹여 당신 살려?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후에도 1년 만에 자꾸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하는 상습 퇴사 이런 게 생각이 나니까 근데 아이가 그 부분은 좀 위험하다. 그래. 내가 당신 먹여 살릴 수 있어라고 얘기하면 안심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 뭐 상대방이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벌면 네. 더 쉽게 그만둬 버리거든요. 그게 있나, 그러니까 그럼? 그런 얘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솔루션 한번 봐야죠. 네. 나 회사 못 다니겠어. 또 퇴사한 남편 뭐가 문제일까요? 한 것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있는지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자, 첫 번째 솔루션. 남편만의 사회적인 강점을 찾아라. 입니다. 강점. 이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우리가 집에서 이 사람을 볼 때 나와의 관계가 괜찮다고 해서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특장점이 있고 또 특단점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십시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린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배우자, 남편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부적응이 발생하는가. 3번에 걸쳐서 퇴사를 하고 이 3번의 회사를 다닐 동안에 이 사람이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나올 때 어떤 문제로 반복적으로 나오게 됐는지 아마 그 패턴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적응이 어떤 면에서 특별히 사회적 성격 중에 어떤 면이 두드러지는지를 살펴봐라는 말씀인데 이를테면 사람마다 기질적으로 약간 충동성이 강한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더군다나 위아래고 상사와의 관계가 매번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마다의 특징이 다양할 수는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지점에서 감정이 과잉 활성화,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폭발적으로 확 감정이 일어나면서 적응이 어려워지는가, 그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요게 대인 관계에서 나타날 때 요걸 우리가 흔히 사회적 감정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이 갈등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갈등의 중심에 서 있게 된 데에는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회적 감정이 있을 텐데 요거만 찾아낸다면 어쩌면 이 남편은 또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여전히 유능한 면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감정의 버튼 찾아내기만 하면 한결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동안 회사 사람들이 문제인 줄 알고 같이 직장 상사 막 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남편이 고집세, 독불장군. 이 사실을 알고 난 아내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고집이 세다 독불장군이다. 이거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는데 아, 이 사람은 일하기 까다롭고 네. 이 사람하고 일하기 참 불편하다까지 업계에 소문이 그래버리면? 났다? 이러면 이제 좀 심각한 문제로 여겨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이유로 견딜 수 있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첫째는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에 대한 또 가장으로서의 의무가 있어서 그 무거운 어깨를 가지고도 이 직장을 견뎌내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옆에서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잘 이겨내고 있고 훌륭하다 이런 격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고 직장 안에서 내가 효능감을 가질 때 나 이 일 즐거워,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즐거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사실 직장을 유지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배우자가 그 남편이 아내가 그래도 뭐 같이 직장 상사 얘기하면 뭐 흉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좀 죽음 맞았던 것 같은데 직장에서 분명한 건 직장에 나와서 아내랑 얘기할 때 주요 주제가 주로 남 탓이 많단 말이에요. 이놈 때문에 그렇고 저놈 때문에 그렇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지점에서 조금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 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생활할 때는 남 탓이 많아요. 근데 가족 생활을 할 때는 보니까 아내하고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결혼할 때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하고는 죽이 잘 맞는데 죽이 잘 맞을 땐 제가 볼 때 상사 욕하면 상사에 대해서 같이 두둔해주고 또 실제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당신 탓이 아니라 남 탓이다라는 부분에 긍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이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괜찮긴 한데 적어도 이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중에 가족 관계의 유지, 안정성은 또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의 안정성으로 연장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간의 관계에서 특별히 특장점으로 나타나는 게 어떤 거고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덜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신다면 이미 보니 아내가 다른 사회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좋은 조언자이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마음을 함께 해줬던 그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장점으로 이렇게 시선을 이동해가고 적응력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남편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더 슬픈 경우는 사실 밖에서는 너무 잘하고 나한테만 못하는 남편이거든요. 근데 이직 사유는 만들었지만 이혼 사유는 안 만들었잖아요. 이게 남편한테 큰 강점 아니겠어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안정적인 사람인 거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주영 씨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에 대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견디질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독불장군이고 이래서인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함께 했던 그
우리가 왜 같이 공범이라고 부르죠? 네. 욕하면서 그 동지의식을 느끼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계시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 사회생활하면서 감정이 올라오는 지점이 어딘지 찾아보는 것 하나. 두 번째, 요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럴 때는 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이러면서 남편을 살살 구슬려고 하며 사회적 기술을 한두 지점에서만 알려주셔도 저는 훨씬 더 지금 앞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직장을 옮길지언정 훨씬 더 기간이 길어지고 고비를 넘길 수 있을 만한 방법을 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그 순간 살짝 억누르는 방법,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두 가지 남편 중심으로 한 팁을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확실히 그 남자들 이렇게 보면요. 외벌이하고 맞벌이하고 직장에서의 태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건 뭐 부인할 수 없어요. 그렇겠네요. 여유에서 오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솔루션 가겠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남편에게 조건부 이직을 제안하라. 껌보이지?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게 뭐냐면 남편은 결국 못 견디고 또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직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성향이 실제 이 다른 사람들하고 협업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직원으로서도 잘 지내고 또 사장 역할도 잘해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난 직원으로서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마찬가지로 나는 직원보다는 혼자 일하거나 혹은 사장 역할이 더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물론 사장할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도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건 뭐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아래에서 거느리는 거 이런 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일단 남편의 성향이 다른 직종하고 혹시 맞는 게 있는지 지금까지 이직해 왔던 직장이 거의 비슷했는데 남편하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우리가 전직, 곧 직장을 바꿀 때 하는 여러 검사들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의 성향과 직업적인 흥미와 특별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이 사람이 실제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검진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일자리 희망센터 이런 데는 다 있거든요. 한 번쯤 무작정 이직을 할 게 아니라 살펴보는 거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내담 그 사연을 주신 이 남편이 정말 난 직원은 안 맞는 것 같아. 다른 사람 밑에서 일 못 하겠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이 사장으로서의 역할, 내가 누군가를 거느리고 사업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일 그렇다면 실제 사장 역할이 어떤 것이고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도 한번 물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남편이 이게 성격상 누구 밑에서 일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 꽤 계시거든요. 그러면 개인적인 일 있잖아요. 뭐 자영업을 한다든지 개인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고집이 세고 네. 융통성이 없다. 이런 말은 달리 좋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이렇게 타협점 네. 뭐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안 통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청렴한 공무원이 될 수도 있는 자질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방향을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뭐 철학을 좋은 공부하셨습니다. 아이디어가 뭐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은 이분에게는 어떤 직종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땐 이분이 대인 업종에 그렇게 강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율점을 잘 못 찾는다는 건 융통성도 없지만 사실상 이 부분이 사업을 한다 그래도 그 부분에 해결점을 갖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네. 이럴 땐 차라리 대물 업무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나 혼자서 하는 일도 괜찮고 경우에 따라서 그냥 일로만 그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있죠. 결정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단독 결정이나 혹은 뭐 컴퓨터 관련된 직종이라든지 이렇게 실제 사람 온도를 떠나서 나와 그냥 일로만 만나는 일하고만 내가 접점을 갖는 이런 직종을 찾아보는 것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지점에서 그냥 무조건 다음 직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음 직종이 충분히 무르익은 직장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있던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죠. 요걸 유지해 가는 조건으로 다음번 직장을 갖도록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결정해주고 주변 사람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배우자가 다음번 직장으로 간다 만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직장을 잘 마무리하고 이번 직장이 어느 정도까지 충분히 무르익을 수 있는지 그
인내심을 키우는 과정으로 이번 직장의 목표를 삼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남편이랑 아내가 이런 문제로 막 상의를 했다가 괜히 퇴사하고 싶은 그 마음에 불을 당기는 거 아닐까. 괜히 기를 확 들이붓고 그럼 퇴사할까? 아니 그게 아니라 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제 아까 제안하신 게 조건부 이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를테면 배우자가 이직한다 그래서 무조건 오케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다 관계라고 하는 것, 또 삶이라고 하는 건 적당한 무게 속에서 의무를 갖게 되는 거라 이번 남편께도 여보 이직 좋아 그럴 수 있는데 다음번 우리가 그 직장을 함께 찾아볼 동안에 이 기간을 그래도 1년은 꼬박 채우자. 혹은 뭐 1년 반까지는 채우고 그 다음번에 바로 우리가 이직하는 걸로 하자. 그 사이에 충분히 알아보도록 하자라고 해서 그 기간을 남편이 생각하는 기간은 아마 2개월,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네. 왜냐? 이직에 대한 마음이 벌써 불이 붙었으니까요. 그럴 때 그 이직에 대한 불붙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서 그게 6개월이 되든 1년 정도로까지 이렇게 쭉 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어쩌면 이 남편이 요 사이에 문턱을 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또 한 번의 적응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 그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당 때 그거 있었잖아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랬더니 이쪽에서 갈아봐야 별 수 없다. 별 수 없다. 맞아. 갑자기 그 생각이 왜 나지? 자, 오늘 용한 상담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까지 쉬시는 분들 중에 어디 못 다녀오신 분들은 오늘 날이 괜찮으니까 동네 산책이라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절의 여왕 5월답게요. 이번 주는 기온이 계속 오름세라고 하고요. 오늘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